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운영체제 5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정분할 기억장치 할당 기법과 가변분할 기억장치 할당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장치 교체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단일 사용자 기억장치 할당 기법을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의 기억장치 할당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하나의 CPU에서, 즉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작업을,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면 주기억장치 내에는 여러 개의 작업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고정 분할 기억장치 할당 기법이라는 것은 그 고정된 크기로 분할을 이용한다는 뜻인데요. 이 고정된 크기의 분할 하나에는 실행 중인 하나의 프로세스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때 분할이라 한다는 것은 단일 작업, 즉 하나의 작업이 저장될 수 있는 일정한 크기의 기억장치 영역을 말을 합니다. 분할 하나에는 하나의 프로세스, 분할 하나에는 하나의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할의 수에 따라서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결정된다, 이 말은 5개의 분할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5개의 프로그램이 저장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최소 5개의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5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중 프로그래밍이 5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분할이 10개라면 10개의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에 불러와질 수 있으므로 CPU에서 어떠한 정책을 하든지 간에 10개의 프로그램을 CPU에서 수행시킬 수 있잖아요. 1초씩 끊어가든 순서대로 실행시키든,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의 어느 정도, 그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분할이 비어있을 경우에만 새로운 작업 하나가 그 분할에 적재된다, 이러한 게 분할을 뜻합니다. 자, 재배치라는 것은 기준 주소가 있어서 그 기준 주소에 논리적인 주소가 더해져서 주기억 장치의 물리 주소가 결정되는 걸 재배치 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불러와지는 것을 로딩이라고 합니다. 고정 분할 기억 장치에서의 그 시스템 보호를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봤던 것에서는 운영 체제와 그 다음에 사용자 프로그램,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그 A라는 영역을 경계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분할이라는 그 파티션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파티션마다 프로그램이 저장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분할에 관한 경계를 저장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경계 레지스터를 이용한다. 그렇게 해서 이 분할된 영역마다 그 주소를 유지를 해서 각각의 이 운영체제를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 분할 1에 들어가야 되고 분할 2에 들어가야 되고 또 다른 분할 3부터 해서 분할 n개가 있을 때 사용자가 요청한 프로그램들은 이 분할에 들어가야지 운영체제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자,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의 프로그램과 데이터 보호 장면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단편화. 제가 앞 시간에서 단편화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영어로 읽고요. 단편화는 고정 분할에서도 발생을 하고 가변 분할에서도 발생합니다. 단편화라는 것은 영역이 어떤 영역을 확보를 했을 때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적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역이 모자라도 안 되겠지만 너무 남아서 공간이 어, 놀고 있는 공간이 생겨도 안 되겠죠. 주기억 장치는 남아 돌아서 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항상 주기억 장치는 앞에서 배웠다시피 여유로운 공간이 아니라 제한적인 용량을 가지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1테라, 2테라 이렇게 몽땅씩 내가 원하는 대로 갖출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비어 있지 않게, 즉 놀고 있는 공간이 없도록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공간인데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남아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 남아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없게 돼버렸다. 그러면 좋지 않겠죠. 근데 그 남아있으면서 활용이 되지 못하는 공간, 그런 공간들이 발생하는 것을 단편화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 분할의 문제 중 하나가 그 분할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분할 크기를 굉장히 크게 한다면 분할 하나에는 프로그램 하나만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분할은 큰데 프로그램이 작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공간이 많이 생겨서 어차피 그 분할에는 다른 프로그램은 두 개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놀아버리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편화가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할을 이제 남아있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분할을 적게 잡으면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 분할보다는 적거나 같아야지 위치가 되는 것이지,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분할보다 더 커버렸다면 이 분할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할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분할의 크기에 그 작업이 맞지 않았을 때 남아있는 공간이 생겨서 그 놀고 있는 공간, 그렇게 생겼을 때 지금 보면은 분할이 너무 작아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서 적재가 될 수 없어서 놀아버린 공간, 이런 공간들이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작업이 4개가 있습니다. 자, 37K, 20K, 25K, 13K라는 작업이 있다고 합시다. 분할이 이루어졌는데요. 일정한 크기 분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상태에서는 10K 분할, 20K 분할, 30K, 40K 이렇게 분할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10K 분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10K 분할이 2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10K, 20K, 30K, 40K 이런 분할로 정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 분할입니다. 뭐 11K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37K 작업을 위치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37K 작업은 분할 1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분할 2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할 3에도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분할 4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1은 분할 4에 들어가고 37K이기 때문에 40K에 들어가서 3K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할 4에 작업 1이 들어가서 3K가 남았고요. 자, 작업 2는 20K입니다. 그럼 20K는 분할 1에 못 들어갑니다. 순차적으로 살펴봐서 들어간다고 합시다. 정책이. 그럼 이게 배치 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2는 지금 분할 2에 들어올 수가 있죠. 딱 맞아 들어왔네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작업 3은 분할 3에 들어가고 5K가 남았습니다. 자, 분할 4가 있는데요. 아니, 작업 4가 있는데 작업 4는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현재 작업 1, 2, 3이 완료되지 않아서 주기억 장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업 분할 1은 작아서 못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분할 3은 아예 생각도 할 수가 없죠. 왜요? 분할 3은 작업 3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고정 분할에서는요. 분할 하나당 작업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분할 2, 3, 4는 작업이 들어가 있으므로 분할 2와
3과 분할 4는 아예 고려 대상이 되질 못해요. 분할 1만 이 작업 4가 고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봤더니 크기가 작아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작업 4는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내부 단편화란 무엇이냐? 분할 3 그리고 분할 4 이게 내부 단편화가 되겠습니다. 내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내부 단편화. 그래서 내부 단편화. 그러면 이 분할 1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 분할 1은 지금 할당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사용 가능해요. 분할 1은 사용 가능하지만 너무 작아서 사용을 못합니다. 이거를 외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내부 단편화는 아예 사용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고정 분할이기 때문에 하나의 작업만 들어갈 수 있고 남아서 이건 정말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만약에 10K보다 작거나 같은 작업이 들어오면 분할 1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5K보다 작거나 같은 작업이 들어온다 해도 분할 3에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작업 3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당된 공간 안에 작업이 작아서 남아도는 공간이 생겼죠. 이것을 내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어느 경우에만 발생하냐면 고정 분할일 때만 발생합니다. 내부 단편화는. 외부 단편화는 고정 분할일 때도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거는 외부 단편화는 가변 분할일 때 발생합니다. 자, 내부 단편화는 필요한 양보다 메모리가 더 많이 할당됐을 때 발생합니다. 즉 분할 크기가 컸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 단편화는 어떤 분할이 이용은 가능해요. 그런데 작업이 더 커서 더 분할이 작아서 할당되지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할 1이 얘가 되는 거죠. 자, 고정 분할 기억장치 할당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편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분할의 크기를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 이게 가장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으로 하다 보니 안 되겠다. 작업 크기에 맞춰서 할당함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새로운 방책이 나오는 것이 가변 분할 기억장치 할당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업에 필요한 용량만큼 기억 공간을 할당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만든 건데요. 이 또한 외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현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초기의 화면이라고 합시다. 자, 운영체제 영역은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 알고 계시죠? 자, 프로세스 1이 할당이 됐습니다. 자, 프로세스 2가 할당이 됐습니다. 프로세스 3, 프로세스 4가 할당됐습니다. 딱딱 맞게 할당이 됐습니다. 가변 분할은 이미 분할이 돼 있지 않고 프로세스가 도착하면 그때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900K, 여기 보면 900K지만 500K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크기는 한 400K짜리인가 봐요. 그래서 딱 맞게 들어온 거고 딱딱 맞게 영역이 딱 절정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 프로세스가 동시에 똑같은 시간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P1이 먼저 종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비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즉, 프로세스 5가 이제 할당이 됐는데요. 프로세스 5를 할당시키다 보니 프로세스 5는 비어있는 공간이 여기 위에 부분, 즉, 프로세스 1이 사용했던 공간이 비어서 그 공간에 프로세스 5를 할당시켰습니다. 자, 밑에 있던 가장 마지막에 있던 이 나머지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너무 작아서 프로세스 5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1이 삭제됐던 그 공간에 프로세스 5를 할당을 시켰습니다.
자, 그 후에 프로세스 3이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또 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세스 6이 이제 그 실행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프로세스 6 크기가 여기서 나온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보다 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넣게 된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됐더니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사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작업부터는 하필이면 이 세 공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크기들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사용 가능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할당이 되지를 못하겠죠. 들어오는 작업이 더 크다 보면 프로세스가 작업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용 가능하긴 하지만 사용되지 못하는 현상, 이것 또한 단편화인데 이거는 외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자, 사용 불가능이면서 남아도는 것을 내부 단편화, 사용 가능하지만 여러 조건에 의해서 할당되지 못해요. 여기서는 지금 크기가 작아서 할당되지 못하죠. 이것을 외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내부 단편화는 해결책이 그 분할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 외부 단편화는 명시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합병과 집약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합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인접한 남아있는 짜투리 공간들끼리를 합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의 경우에 사용자 A가 실행시키는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종료가 되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공간이 비어요. 그러면 합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합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더 큰 프로그램이 적재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집약인데요. 집약은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밀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쓰레기 수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그림 왼쪽 같은 경우 보면 500K, 300K, 200K가 남아있었는데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다 위쪽으로 몰아요. 그러면 나머지 공간에 다 이렇게 밀어서 모은 것처럼 그 사용 가능 공간이 큰 덩어리가 돼서 모아지겠죠? 이거를 집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약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아래로 몰아주는 게 있고요. 가장 중간에 어떤 특정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몰아주기도 하고 윗부분에 몰아주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 운영체제 영역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집약의 단점. 이거는 집약은 하는 동안에 모든 게 중지. 즉, 이 집약이라는 것은 어때요? 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거, 이 부분에 있는 거 합해지다 보면 이 프로세스가 영역이 이동되게 되겠죠. 따라서 실행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집약이 이루어질 동안은 모든 실행 동작 금지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에 기억장치 내 작업 저장하는 환경이 변화되겠죠. 그래서 집약을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장치에 이제 요구 패치냐, 예상 패치냐 이걸 봤었는데요. 이제 어느 곳에 저장을 할 것인가, 이게 배치 기법입니다. 자, 최초 적합 기법이란 것은 할당을 할 때, 위치시킬 때, 그 주소 출발점부터 살펴봤을 때 분할이 들어갈 수 있는 분할이 생기면 무조건 저장을 합니다. 그게 최초 피치고, 이게 퍼스트 피치고요. 최적은 그 비어있는 공간들 전체를 정렬을 시켜서 줄을 세운 후에 가장 그 나머지 짜투리가 조금 남을 것 같은 그런 공간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작업 또는 프로그램 크기와 가장 가까운 그 공간에 저장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저장이라기보다는 적재라는 말이 적절하겠네요. 최악의 경우에는 최적과 반대로 가장 그 크기가 비슷하거나 근접한 거 말고 가장 큰 크기로 무조건 넣어주는 것이 됩니다.
자, 예제를 보면 지금 최초 적합의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은 작업이 12 여기 보면은 시작 주소가 A 뭐 길이가 17K, 7K, 15K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기억 장소가 운영 체제가 있고요. 17K 공백 사용 중, 7K 공백 사용 중 이렇게 지금 뭐 15K 공백 그다음에 사용 중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차지가 돼 있고요. 여기 시작 주소 길이에서 지금 이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는 17K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C 7K부터 시작을 뭐 길이는 이제 크기예요, 크기. C는 7K 그리고 E는 15K 그리고 G는 50K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 비어있는 리스트를 나타냅니다. 비어있는 리스트. 그래서 어디에 저장을 시킬 건가 했을 때 이 비어있는 리스트를 참조합니다. 이 리스트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을 때 내가 들어가야 될 크기는 12K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딱 봤을 때 A가 여기잖아요, 이거. 근데 17K는 12K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OK 해서 이 17K로 이 작업이 저장이 됩니다. 그게 최초 적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최적 적합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공간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게 있으면 이거를 소팅을 합니다. 즉, 정렬을 시키는데요. 기준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시켜서 그 가장 앞에서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자, 7K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요. 그 다음에 15K 들어갈 수 있는가?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15K 자리에 이 작업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더 이상 검색할 필요가 없겠죠. 자, 최악 적합은 이 또한 비어있는 그 리스트 있죠? 기억장치 비어있는 리스트를 정렬을 시킵니다. 근데 최적 적합에서는 오름차순 정렬을 시켰는데 최악 적합의 경우에는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시킵니다. 그리고 12K 작업이 요청됐을 때 이렇게 바로 처음 거부터 살펴봅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죠?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최악 적합이 되겠습니다. 즉 본인이 그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중에서 가장 큰 공간에 넣어주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특징들을 정리를 해보면 최초 적합은 사용 가능한 공간을 주소로 유지하는 리스트가 있었죠. 거기에서 가장 처음부터 가장 마지막까지 순차적으로 참조를 합니다. 이때 그 작업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이 나오면 그곳에 프로세스를 위치를 시켜주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색하는 게 아니고 처음 리스트 앞에서부터 할당할 것까지 검색을 합니다. 이 검색 기법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배치 전략의 지금 뭐 최상이냐 최악이냐 이 기법들보다 빠른 편입니다. 왜냐하면 소팅 정렬시킬 일도 없고 그리고 보면은 이게 지금 주위에서부터 제일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기 때문에 검색이 빠르겠죠. 그러나 공간 활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제일 처음에 만난 크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넣었는데 짜투리 공간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고 이 비어있는 리스트가 어떤 순서로 들어있냐에 따라서 효율적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상 적합 같은 경우는 이게 정렬을 시켜서 그 위에서부터 이게 오름차순 정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길이가 작은 것부터 큰 걸로 줄을 쓰겠죠. 그러면 작은 것부터 검사를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싶을 때 저장을 시킵니다. 자, 이것은 그 최상적합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그 처음 정렬을 했기 때문에 작은 공간부터 큰 공간 순으로 줄을 서 있는데 너무 작은 공간에서도 못 들어가겠지만 그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검색을 해요. 앞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앞에 작은 공간은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바로 그 공간에 집어 넣는 거죠. 뒤로 갈수록 더 큰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공간이 나오면 그 공간에 저장을 해주는 것이 그 최적 적합이 되겠습니다. 최악 적합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곳에 배치를 하니까 나중에 그 작업을 배치하고 남는 공간도 활용 가능하겠구나. 이런 취지에서 출발하는 기법이에요. 자, 아주 거의 비슷하게 할당됐다면 짜투리 공간이 조금밖에 안 남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은 아예 쓸모가 없죠. 근데 짜투리 공간이 좀 제법 크게 남았다. 그러면 또 다른 작업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채워주겠죠. 그래서 최악적합은 가장 큰 사용 공간에 프로세스를 넣어주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활용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곳에 넣어놨기 때문에 남아있는 짜투리도 커서 또 다른 작업을 그 짜투리 공간에 넣어줄 수 있으니까 활용면이 좀 유용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하고 메모리 이용률 그리고 뭐 또는 이런 어떤 처리 시간 그리고 메모리 이용률에 있어서는 좀 적은 편, 성능이 적은 거 이게 최초 적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최초 적합이 최상 적합보다는 이제 좀 더 빠르다. 왜냐면 정렬하는 이런 작업도 없을 뿐더러 그냥 처음부터 어떤 특정한 정책이 없이 처음 리스트를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다가 저장시켜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좀 쉬운 방법이기도 하면서 처리도 빠르겠죠. 자, 기억장치 교체라는 것은 이렇게 주기억장치가 있는데 주기억장치 영역이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사용자가 A, B, C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보셔도 돼요. 한 명의 사용자가 프로그램 A, B, C를 실행시키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꽉 차 있어요. 이 안에가 전체가. 그럴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빼주고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사용자 A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화살표가 여기서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 사용자 ABC 또는 프로그램 ABC 이렇게 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A는 그 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사용자 B라고 써 있는 이 프로그램의 크기가 비슷하다면 A의 크기와 비슷하다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swap out이라고 하고 swap in이라고도 합니다. swapping 자체가 교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작업이 전체 기억 장치를 이제 사용한 후에 필요에 따라서 작업을 제거하거나 그게 swap out이에요. 아니면 이제 다음 작업이 적재되거나 이게 이제 swap in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수업도 이제 정리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고정 분할, 가변 분할 그 할당 기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고정 분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편화가 내부 단편화, 그리고 가변 분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편화가 외부 단편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제 보셨고요. 그리고 배치 기법, 플레이스먼트 기법을 봤습니다. 그 배치 기법 세 가지요. 최초 적합, 그리고 최적 적합, 최악 적합인데요. 최초 적합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처리 속도 빨라요. 그리고 최적 적합은 이거는 가장 짜투리가 조금밖에 안 남는 그 최적의 딱 거의 진짜 그 짜투리 가장 적게 남게 하다 보니 이게 오름차순으로 길이가 남아있는 것들을 줄을 세우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검색을 하다가 작업이 충분히 저장될 수 있는 공간에 할당을 시켜주면 되고요. 최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짜투리가 좀 많이 남으면 또 다른 작업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예제 보면은 좀 화면에 음 아이고 여기 보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50K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2K를 여기 50K 줘도 38K나 남죠. 그래서 더 큰 이게 38K라는 큰 공간이 남기 때문에 할당해도 또 다른 작업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장치 기법의 최악 기법이라서 무조건 나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 그다음에 최상, 그다음에 최악적 그 배치하는 리플레이스가 아니라 플레이스먼트를 받고, 자, 리플레이스먼트는 그 우리가 이제 하나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스와핑이라는 그 단어로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전체 기억장치 관리라는 제목의 주기억장치를 관리하는 걸 공부했습니다. 주기억장치 관리 중에서도 패치 간편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플레이스먼트는 아까 세 가지 방법 봤습니다. 그리고 리플레이스먼트는 swap in, swap out이라는 단어 좀 보고 이렇게 자세히는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 그 나중에 가상기억 장치에서도 또 기억장치 관리하는 방법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